네, 우리 오늘은 우리 독립협회 해산까지 했고요. 저번 시간에 오늘은 대한제국 이제 고종이 진행했던 광무개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그렇게 길진 않아서 여러분들 조금 편하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종의 광무개혁을 보통 독립협회 해산이 끝난 이후 1899년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1899년이고요. 네. 이제 실제로 광무개혁은 고종이 이제 대한제국을 세우고 황제의 자리에 올랐던 1897년부터 그리고 이제 러일 전쟁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러일 전쟁 때부터는 약간 이제 우리나라가 또 이제 일제 식민지로 가게 되는 안타까운 그런 역사의 순간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전까지 이제 광무개혁을 고종이 진행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광무개혁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제 광무개혁을 우리가 1899년에 본격적인 시작으로 보는 이유는 이때 이제 고종이 대한국 국제라는 중요한 광무개혁의 원칙을 발표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우리나라 조선 이제 대한제국이죠. 대한제국이란 나라가 자주 독립국가이고 그 다음에 이 나라는 전제 군주, 전능한 황제, 그런 전능한 황제가 다스리는 그런 나라다. 이런 것들을 이제 대한국제에서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황제가 됩니다. 모든 권한을 갖게 돼요. 그래서 뭐 입법, 사법, 행정, 우리가 세계 3법이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이제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군대 통수권, 근데 군대를 관할하는 그런 것도 이제 고종이 갖게 되는, 뭐 엄청나게 강력한 뭐 법도 만들 수 있고 국회의원도 임명할 수 있고, 황제가 모든 걸 다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나라가 이제 대한제국이다. 우리는 그렇게 황제 중심으로 개혁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개혁 내용들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좀 표를 그려면서 살펴볼 건데, 먼저 일단 이 나라는 전제 군주 정이다 얘기했잖아요. 전제 군주 정,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느냐, 볼 수 있느냐. 이제 이때 고종이 군대를 총괄하는 그런 원수부라는 걸 설치해서 여기서 이제 국방과 군사를 담당을 합니다. 그리고 뭐 사법, 아까 얘기했듯이 행정, 입법, 우리가 삼권 분립의 기본이 되는 건데 이걸 다 이제 황제에게 갖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혹시라도 모를 음모, 황제를 노리는, 나라의 위기를 만들 수 있는, 나라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위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약간 현재로 말하는 국정원 같은 느낌이죠. 국가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사람들을 감시하고 또 맴매하는 그런 기구로 이제 경위원이라는 걸 설치해요. 경위원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뭐 친위대, 진위대, 우리가 친위대와 진위대는 저번에 을미개혁 제3차 갑오개혁 때 진행됐던 개혁 중에 하나거든요. 군사적인 친위대와 진위대의 그런 군사 병력을 크게 늘리게 됩니다. 친위대는 뭐 서울을 지키는, 진위대는 지방을 지키는 이런 군대로 보시면 돼요. 아무튼 그런 군사적인 부분도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개혁을 진행해요. 이렇게 하려면 일단 돈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돈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게 이제 또 중요한 문제겠죠. 그래서 이제 국내부라는 게 있어요. 국내부. 이 국내부는 사실 제1차 갑오개혁 때 이제 왕의 권한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조선시대는 뭐 왕조, 이제 조선 왕조
왕조라고 말하잖아요. 왕이 중심인, 왕이 나라의 주인인, 물론 그런 나라, 고대, 뭐, 이렇게 쭉 이제 신라도 그렇고, 네, 고려도 그렇고, 이렇게 왔잖아요. 그런 조선도 이제 마찬가지로 왕이 어쨌든 사대부들과 함께, 양반들과 함께 나라를 운영했지만, 왕이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근대화가 되면서, 왕이 권력을 가지고, 왕이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모든 백성이 힘을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 그렇게 해서 근대화로 나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갑오개혁 때, 1차 갑오개혁 때, 왕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왕이 모든 곳에 사사건 간섭하고 개입하지 않도록 국내부라는 부서를 만들어서 이 국내부 안에서만 왕이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은 제약을 가합니다. 그래서 이때 제1차 갑오개혁 때 국내부가 생기면서 왕의 활동이 많이 제약을 받았고 경제적인 부분도 제약을 받았고 그 이후에 2차 갑오개혁 때 내각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했고 잠깐이지만 네, 박영희와 김홍집에 의해서 그런데 이제 아간파천 시기에 다시 이제 옛날 제도 의정부를 중심으로 하는 그래서 왕이 다시 결정권을 가지게 되는 그런 제도로 돌아왔다가 이제 독립협회에 의해서 또 입헌군주제로 가고 있었잖아요. 이게 굉장히 복잡하죠. 입헌군주제로 가고 있었는데 독립협회가 해산된 이후에 다시 이제 고종이 황제 중심의 전제 국가를 만들었고 이 황제 중심의 개혁을 진행하기 위해서 자신이 아끼는 측근들을 정치에 많이 활용했어요. 네, 이렇게 해서 국내부를 강화시켜서 황제가 중심이 된 정치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 많은 기구를 설치했고요. 국내부 안에다가. 그리고 또 이제 국내부의 재정을 담당하고 있던 내장원. 이 내장원에서 주요한 재원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흡수하게 되죠. 내장원도 강화시켜요. 그리고 이제 화폐를 제조하는 전환국이라고 하죠. 전환국. 이 전환국도 국내부 소속으로 네 이렇게 해서 전환국을 통해서 많은 화폐를 발행하죠. 이때 발행된 화폐가 이제 백동화라는 화폐예요. 이거를 또 많이 남발하는 또 문제가 있긴 했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재정을 확보해서 개혁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너무 기구가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계속 옛날에 있는 기구들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계속 새로운 기구를 신설하고 예전에 힘이 없던 기구를 강화시키고 이런 과정에서 많은 기관들이 많은 정치 기구들이 방대해지는 또 그런 또 안 좋은 모습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개혁을 하는 거죠. 개혁을 하는 와중에 이제 토지와 관련해서 토지하면 이제 우리가 토지를 제대로 정확하게 확인하고 누락된 토지들을 기록하고 주인이 바뀐 토지도 기록하고 이렇게 해서 토지 소유권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그런 사업을 양전사업이라고 하죠. 이때는 또 양전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근대적인 토지 소유를 확인할 수 있는 지게라는 거를 이제 발급합니다. 그래서 근대적인 토지 소유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양전사업을 전체를 다 하지 못하고 3분의 2 정도 했을 때 이제 러일 전쟁이 터지면서 더 이상 이제 양전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중단되는 또 안타까운 모습도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근대 시설은 뭐 그런 거죠. 전기, 할 수 있는 뭐 전화, 전차 이런 것들, 뭐 전등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근대적인 시설들을 만들고 우편제도도 새롭게 정비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고요. 사실 전기를 통해서 요즘에 많은 것들이 전기를 통해 이루어지잖아요. 이때 이제 전등도 경복궁에 처음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있는데 한성전기회사라는 회사를 세워서 이 전기 관련된 사업을 주도하기도 해요. 또 국내 이 대한제국 시절에 1899년에 전차가 놓이게 되고 그 다음에 철도도 1899년에 처음에 경인선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경부선
그 다음에 경의선 뭐 이런 철도들이 1904년, 1905년 이때쯤에 다 이제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시설들도 근대적인 시설로 많이 바꾸고 있고, 이제 근대적인 회사, 근대적인 학교 이런 것들도 이제 설립을 하면서 개혁을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건데 뭐 섬유, 그다음에 운송, 철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광업, 이런 근대적인 회사들을 뭐 금융, 네,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이때 뭐 우리나라 최초의 은행도 이제 막 생겨나게 되고요. 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뭐 광무학교 이런 학교들도 생기게 되고요. 이런 기술들을 배울 수 있는 학교들과 기업들을 많이 설립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개혁을 진행해 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1902년쯤에 일본에서 사실 이 백동화라는 동전이 이 동전을 만드는 기술을, 동전을 만드는 기계를 일본에서 이제 가져오게 돼요. 이 기술을 일본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본도 이 동전을 많이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문제는 일본이 우리나라 경제에 계속 침투하면서 우리나라의 그런 통화를 만드는 그런 금융을 담당하는 그런 것을 일본이 장악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현재는 한국은행이라는 은행에서 이제 모든 우리나라의 그런 기본적인 금융 업무들을 조율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업무를 우리나라에서 대한제국이 만든 은행에서 해야 되는데 이제 일본이 만든 일본 제1은행에서 이런 업무를 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막 반대 여론이 막 일어나고 서로 막 시비가 붙고 많이 논쟁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해서 갈등이 조장되고 있었는데, 이때 이제 러일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서 우리가 제대로 우리나라의 그런 금융과 관련된 그런 제도들을 정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돼요. 러일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서 뭐 이런 또 안타까운 모습들이 이 광무개혁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마지막 한 개 좀 살펴볼게요. 한 개. 이 광무개혁 이렇게 해서 고종이 열심히 이것저것 사업을 많이 해서 노력하려고 했는데, 이제 여기서도 이제 관리들의 부정부패를 막을 수가 없었나 봐요. 관리들이 계속 이제 통화가 남발되고 뭐 고종 계속 지원을 해주는 건 엄청 지원을 많이 해주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제 관리들의 부정부패가 또 이어지게 됐고, 그 다음에 서양 열강들이 간섭을 엄청나게 했고, 러시아의 간섭도 많았겠죠. 일본의 간섭도 만만치 않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아간파천 시기에 많은 그런 이권들을 다시 서양에 빼앗겼거든요. 그래서 뭐 금이라던가 그다음에 탄광의 석탄이라던가 이런 기본적으로 중요한 그런 중요한 지하 자원들, 이런 것들을 다 서양에 이제 이권들을 빼앗기게 됐고, 철도도 그렇고 나무도 그렇고 이런 경제적인 중요한 재원들을 다 서양 열강들이 가져가는 바람에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런 그런 많은 돈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이거를 발전시킬 만한.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런 부족한 재정을 어디서 해결하려고 했냐면 이제 백성들에게서, 결국 백성들이 수탈 대상이 되는 거죠. 이렇게 백성들의 수탈이, 그래서 또 이 대한제국 이 광무개혁 시기에 또 있었고요. 여전히 또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또 반발로 농민들이 이제 봉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는 이렇게 농민 봉기가 참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앙농민군의 잔당이었던 남아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영학당이라는 걸 조직해서 동학농민운동 그 세력들이에요. 이들이 이제 농민 봉기를 일으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홍길동전에서 많이 봤던 활빈당,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부자들에게서 재물을 빼앗고 이런 것들, 이런 일들이 이제 이 시기에 뭐 1899년, 뭐 1900년, 1901년 뭐 이럴 때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광무개혁이 또 진행되고, 또 그 가운데 어려운 일도 있게 되고,
이제 이런 상황을 이제 잘 이겨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상황을 또 잘 못 이겨내다 보니까 이제 러일 전쟁이 터지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점점 더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간단하게 광무개혁 내용만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네, 고생했습니다. 한번 끝에 한번 다 보여줄까요? 전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안녕.